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실험을 주관한 사람은 모스크바 생의학 문제연구소의 보리스 모르코프 박사. 의사이자 우주인이었던 그는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사실 침대에서 누워 지내기 실험은 우주인의 우주 체류 기간이 점차 길어지던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구에서 무중력 상태를 오래 경험하는 건 불가능했으므로 결국 실험은 우주와 최대한 비슷한 상태를 만든 뒤 진행해야 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앞에 있는 침대에 누워주세요. 네. 아이고. 그런데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참가자. 선생님. 침대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하다뇨? 기울기가 좀 이게 그러니까 다리 쪽보다 머리 쪽이 더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머리 쪽이 6도 정도 더 내려가 있어요. 예?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조건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즐기세요. 실험 참가자들은 그날부터 침대 위 삶을 시작했는데, 머리를 더 낮춘 자세 때문에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장은 더 이상 중력에 맞서 싸우며 일하지 않아도 되니 박동수가 줄어들었고, 부하가 적어진 근육과 뼈대는 부분적으로 퇴화했으며, 적혈구수 역시 감소했는데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산소 필요량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험의 목적은 우주인 신체의 퇴화를 막아줄 방법을 찾는 것. 지금부터 A그룹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수직으로 세워놓은 러닝머신에서 산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우리 B그룹은요? B그룹은 4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예? 아니 왜요? 우주에서 운동을 못하는 우주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체 변화를 관찰해야죠. 그럼 수고. 저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달리 고통을 호소한 실험 참가자들. 아이고, 이제 TV도 볼 게 없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어도 그들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우주인이 먹는 것과 똑같은 우주 식량 통조림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루함과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건강검진도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는데, 뭐 피를 왜 이렇게 아프게 뽑아? 죄송해요. 진짜. 그렇게 8달 후 실험이 끝날 무렵, 실험 참가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뭐야? 저 큰 기계는 뭔가요? 저거요? 원심기입니다. 지구 중력의 8배로 가속할 수 있죠. 우주여행이 끝나고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우주인이 받는 충격을 경험해봐야 되니까요. 자, 들어가시죠. 싫어! 그렇게 기나긴 실험이 끝나고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실험 후 2달간의 재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제대로 앉는 법과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누워만 있어도 돈 준다고 할 때부터 수상한 걸 알아챘어야 됐는데. 나 돌아갈래!
구로공단의 성공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곳은 산업화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공업화라는 역사적인 산업의 전환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여성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농업이 강조되던 전통사회에서 줄어들었던 여성의 역할이 이곳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오늘날과 비교해 당시의 노동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게다가 절반 이상이 성인이 안 된 10대 소녀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으로 온 거죠. 그 당시에는 이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단순 노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런 단순 노동력을 우리의 여성 근로자들이 채워줬다고 하는 겁니다. 60년대라고 하는 것은 농업 기반이 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여성들이 할 역할이 없죠. 그리고 도시에 나온다 그래도 특별하게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었는데 이런 직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야 했던 젊은 여성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구로공단은 그렇게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15년간 구로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할 정도였죠. 그렇게 방직 산업을 필두로 한 경공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되었지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손을 많이 거쳐야 했고 생산물의 가격도 낮았죠. 이러한 문제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정책을 탈피하고자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도 없는 국가입니다. 자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처음에는 손재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일자리가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풍부한 노동력에 의해서 이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정부가 이 경공업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들 보면 학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중화공업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 뇌는 리워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리워드가 오는 것이 예측하는 어떤 큐를 만나면 거의 리워드가 올 때만큼이나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쥐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설명이 됐던 건데요. 쥐가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치즈가 떨어지면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에서 스파이크가 언제 떨어지냐면 리워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스파이크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뭐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텐션이 가게끔 뇌가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어텐션을 딱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워드를 그냥 즐기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약간 쾌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팅을 바꿔서 치즈가 떨어지기 예를 들어서 1초 전에 전구가 딱 켜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쥐는 학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학습이 그냥 돼요, 뇌에서. 그래서 불빛이 떨어지면 불빛이 반짝거리면 치즈가 떨어지네 라고 딱 뇌가 어느 정도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도파민 스파이크가 그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옮겨가요. 어디로요? 불빛이 켜지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때가 오히려 더 스파이크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막상 리워드가 떨어지는 그 순간은 약간 밋밋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죠. 뇌가 지가 알아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불빛이 켜지면 치즈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안 떨어졌어. 그러면 뇌는 도파민 회로의 시그널이 잠깐 끊겨요. 그러면서 약간은 그런 어떤 짜증 내지는 불쾌한 느낌을 딱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쾌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회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어텐션을 가해서 왜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예측이 맞아지면 그 예측에 따라서 도파민이 중요한 어떤 다른 큐로 옮겨가고, 예측이 틀리면 또 이렇게 해서 네 예측이 틀렸다는 걸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게임들은 이렇게 불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예측하도록 하고, 그 예측을 해서 맞으면 아싸 맞았다라는 어떤 약간 짜릿함,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때 에이씨 하고 약간 그런 느끼는 짜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스토리라인 안에서 이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게임들을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지적인 노력이 덜 필요하고 또 소셜한 요인들도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대한 순간적인 흥분과 쾌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내 뇌가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장춘의 부친인 우범선은 을미사변에 가담한 친일파였는데, 이후 일본으로 망명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뒤 우장춘을 낳았지만 독립협회 고영근에게 처단당하고 말았다. 때문에 우장춘은 어머니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도쿄 제국대학에서 농과대학에 진학한 것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힘들게 지낸 건 알겠지만 당신 부친이 매국한 것에 대해 속죄하려면 당신이 배운 것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오. 예. 김철수의 말은 우장춘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후에 그가 한국행을 택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사실 1950년 한국 입국 당시 우장춘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학 박사였다. 그는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을 통해 유채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했다. 그의 이론은 종의 진화는 자연 선택의 결과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하게 만들었으며, 거기서 파생된 우생학을 부정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조선인 박사의 활약 소식은 곧 조선 땅에도 들어오게 됐는데, 1945년 조선은 일본의 항복으로 독립을 하게 됐으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해방 이후 일본이 종자 기술을 모두 거두어가 큰 식량난이 왔고 길거리엔 아사자가 즐비했다. 이에 우장춘 박사를 귀국시키자며 전국민적인 운동까지 시작됐는데, 우장춘 박사는 이런 조선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강제 수용소를 찾은 것이었다. 그렇게 1950년 3월 조선에 들어온 우장춘 박사. 부산항은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어머니의 나라에서 일본인 못지않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에 뼈를 묻겠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한 우장춘 박사는 채소 원종 생산에 매진했는데, 한국인은 김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렇다면 무와 배추부터 개발을 해야겠어. 그는 김장에 알맞은 크고 아삭한 신품종을 개발했고, 1954년 대량 생산에 성공해 종자 보급을 시작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도심 속 공원 안에서도 안홍규 박사가 특히 자주 찾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원이죠. 전통 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정자와 나지막한 기와담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데요.
제가 원래 조경을 갖다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한국 정원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거기서 이런 자연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이제 접하게 되고요. 일본 유학길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학문을 공부했던 안홍규 박사. 그곳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징이었죠. 일본은 거꾸로 뒤쪽에 무대를 만들어서 배경을 만들어 놓고 앞쪽에 돌을 놓고 물의 흐름을 연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조망의 개념이라면 한국의 정원은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정원과 이런 그 건축물과의 어떤 연결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죠. 담장 너머에 있는 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뜰을 이게 같이 한꺼번에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한국 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을 보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터전을 일궈온 옛 조상들. 이제 안홍규 박사는 한국 정원에서 발견한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하천 연구에 접목해보고 있다는데요. 원래 이런 물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는 식물이 자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식물을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하천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천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기 위한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양한 로봇의 등장,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비전 기술. 기술자는 이에 발맞춰 360도를 볼 수 있는 광각 인지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거리가 한 5m 정도 내외에서는 양안시차라는 단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도 그 양안시차에 기반하여서 깊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사람이 두 눈으로 거리를 느끼는 방법을 이 기술에 도입했다는데 좌안과 우안, 두 눈이 물체를 볼 때 눈과 눈 사이의 거리만큼 약간 다른 시야를 보게 되는데 이를 양안시차라고 한다. 기술자는 이렇게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는 원리를 기술에 적용했다. 인간은 양안시차 외에도 다른 조건을 씁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양안시차만 쓸 경우 텍스처가 부족한 물체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빛을 뿌려주게 되면 가상의 텍스처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안시차 기반으로도 깊이 인식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 무수한 점 형태의 빛을 조사해 물체의 깊이를 인식한 뒤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에 찍힌 시차를 이용해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 실제 사물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시면 카메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파란 색깔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노란 색깔로 표현을 해놨는데 보시면 점개수가 저희는 굉장히 빽빽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코 같은 디테일도 잘 살려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360도 광각으로 주변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개발한 데엔 특별한 계기가 있단다. 얼굴 인식 기능 너무 편해. 그럼 이 기술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에 사용되던 깊이 인식 방법은 뿌려주는 빛의 범위가 70도 그 이상을 못 넘어간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 빛을 뿌리는 거를 넓히면 AR, VR이나 실내용 로봇 같은 응용처에도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자는 70도라는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넘어 어떻게 360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된 걸까? 저희 360 액티브 스테레오 비전이 360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광학 소자 때문입니다.
기존에 쓰이던 광학 소자의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광학 소자를 개발했다는 기술자. 그 비밀은 소자를 구성하는 구조체의 배열에 있다. 많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작은 나노 구조체가 약 300만 개가 밀집해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나노 구조체의 배열 덕분에 저희가 360도로 빛을 효과적으로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소자에 촘촘히 박혀있는 머리카락 1000분의 1 크기의 나노 구조체들. 이 구조체에 빛이 파동 형태로 지나면 배열이 다르기에 빛이 각각 다르게 굴절되어 조사된다고. 그 결과 빛을 360도, 즉 사방으로 뿌릴 수 있게 된단다. 빛이 이 구조체를 통과하게 되면 앞쪽으로의 180도가 가능하게 되고 빛이 이 구조체를 통해 반사를 하게 되면 뒤쪽으로의 180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탈로 360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각도와 상관없이 어떤 물체와도 거리 인지가 가능하기에 자율주행 로봇이나 AR, VR 안경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단다. 저희는 이 메타표면이라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인류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된 플라스틱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그런데 색깔을 보아하니 이건 불량 플라스틱인 건 아닌지?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2단 선별기에서 선별한 투명 페트를 제외한 불량으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요? 저희들이 버려지는 플라스틱까지 다시 한 번 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한다? 저희가 개발한 초분광 선별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성분 선별을 진행함으로 재활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수 투명 플라스틱을 가르고 남은 플라스틱들로 다시 2차 선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성분을 지닌 다양한 플라스틱들을 추가로 선별해낸다고. 선별 결과를 보시면 이 페트가 99.% 그리고 PP, PS 이물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초분광 선별기를 이용해서 페트 외에 다른 이물, 다른 성분의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나면 이 순수한 유색의 페트는 실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까지 빛을 잘게 쪼개어 나누는 초분광 기술. 기존엔 10개 정도의 파장에 불과했지만 이 장비로는 200~300개의 파장으로 분광해 물리적, 생화학적 특징을 통해 성분을 분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900에서 1700나노의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사용해서 초분광 영상 분석을 합니다. 그럼 물질마다 특유의 분광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래의 물성들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폐플라스틱들을 무려 9종류 성분으로 선별. 기술자가 플라스틱 선별에 힘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단다. 실제 재활용되는 건 버리는 약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이렇게 어려운가? 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기 위해서 순도가 높은 제품이 필요한데 이미 한번 사용되어진 플라스틱은 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면 충분히 리사이클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온 기존의 선별 장비에 어떤 기술을 더하면 성분까지 선별해낼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기술자. 초분광 카메라를 저희 광학 선별기의 기술에 접목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비의 개발 생산부터 기술의 접목까지 자체적인 플라스틱 성분 선별 기술로 환경보호에 한 발짝 앞장서 나가는 기술자들. 이번에 개발한 초분광 기술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플라스틱 선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김석훈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화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아입니다. 서울 인왕산, 전남 한평, 강원도 강릉까지
연이어서 산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 외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인간의 부주의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 우리나라 산불을 보면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강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소방 설비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강 기업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조기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아파트 고층에 살다 보니까요. 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오늘 너무나 반가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강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에 설립해요. 24년 동안 건축 설비 및 소방 설비 관련 설계 및 시공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보통 스프링쿨러라든가 맞습니다. 또 아파트 복도에 있는 이런 옥내 소화장, 네, 그런 것은 이제 소방 설비라고 하고 네. 말씀하신 건축 설비는 냉난방 시설, 냉난방 공조 시설, 그다음 급배수 시설. 그런 것도 이런 것이 건축 설비라. 과거에는 공사를 수주할 때도 소방 설비하고 건축 설비하고 함께 묶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구분하게 되고. 그 지금 두 소방 설비랑 건축 설비 둘 다 지금 하신다는 거죠?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고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그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고층까지 어떻게 그 물이 고층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보통 물탱크가 지하 기계실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습니다. 옥탑층에. 네. 그럼 지하 저수조에서 펌핑으로 옥상까지 물을 올려가지고 물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화재가 나면 물탱크에 있는 물이 내려가면서 분사가 됩니다. 물탱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층수가 높은 아파트라든가 뭐 규모가 면적이 넓은 그런 빌딩 같은 경우는 이 물탱크 사이즈가 다 다르겠네요. 점점 커지겠죠. 물탱크 용량은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용량을 산출해서 사이즈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